여러분께서 많이 아껴주신 그런 노래를 쭉 좀 연결해 보면요. 어째 그라요, 어째 그라요, 시방날 울려놓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사랑해 불시착, 싫다 싫어 금도 사랑도 싫다 싫어 모든 것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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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사랑을 고집하면 찰랑찰랑찰랑되네. 이제 좀 웬만하면 좀 끊지. 진짜 저 아직 젊은데요. 저 진짜 억울한 거 많아요. 텔레비전이 진짜 정말 나빠. 먼저 저를 이렇게 폭삭 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요. 아마 제가 26, 7 나이 이런 시기에 주현미 씨 뭐 짝사랑 원점 같은 이런 트로트를 발표를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 생각에는 언제적 이호섭인데 아마 거기가 못 돼도 한 70은 좋게 됐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선입관. 저녁 노을 붉게 타면 고운 애기 단풍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어령에서 지냈는데요. 완전히 지리산 산자락의 첩첩산중입니다. 어렸을 때 별명은 이미자. 왜냐하면은 학교 갔다 오게 되면은요, 덜 뭐 논밭에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힘드시다고 감나무에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제가 직접 손수 만든 나무로 만든 마이크가 있어요. 거기다가 칡능쿨을 막 달아 가지고 그래서 동민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작업을 하시느라 얼마나 지금 삐약볕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이요섭이가 2시간짜리 콘서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미자 노래만 잘잘잘잘. 그래서 별명이 이미자. 찾아올까나 어느 공이 작사가로 주현미 씨의 짝사랑이라는 공전의 히트곡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처음에 제가 가요계에 와가지고 레코드사나 기획사에 작곡을 한 걸 막 가지고 5년을 돌아다녀도 한 군데도 제 작품을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5일도 굶고 3일도 굶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지금 진출이 안 될까?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 김영광 선생님, 김명곤, 이호준, 뭐 방기만 할 것 없이 뭐 정말 설비하게 그것도 일개 사단병력으로 서 계시는데 거기에 조그만 이호섭이가 어디 틈새 끼일 때가 있다고. 그래서 작사가 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까 거기는 67분 정도만 어떻게 비치면은 그 틈을 비집고 제가 걸어갈 수 있는 사이길이라도 있을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안타 음반에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그 여고생 가수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작곡가 안치영 선생님이 미성년자니까 정식 음반은 못 내고 무슨 기획물을 하나 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했으면 좋겠느냐, 아이디어를 한번 짜봐라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목요일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 머리 뒷꼭지에 대고 그 안치영 선생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너 아무리 그 경상도 집안은 그 목요일이 뭐냐, 목요일이 그 녀석 그 참 하다가 팔도에 있는 사투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려면 정말 기가 막힌 재밌는 노래가 있을 거다. 이래서 그 길로 바로 책방으로 가서 방언사전을 이만큼 되는 걸 사와가지고 사람이 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으니까 3일 만에 그거를 다 독파를 했는데요. 노래를 딱딱딱 만들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어째 그라요, 어째 그라요, 시방날 울려놓고. 얼마나 이쁘고 우리 고향에서 그냥 말하듯이 그냥 부르는 노래잖아요. 나오자마자 100만 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쳐다도 보지도 못할 주현미 씨가 작품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을 써줬는데 그게 또 그 해에
최고 인기 가요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을 받게 되고, 또 주현미 씨가 그 다음 해에 또 작품을 저한테 아예 기획을 맡겼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집 옆에 새로 빌라가 하나 생겼는데 신혼 부부가 와가지고 부모님과 이제 같이 삽니다.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저녁 눈 감을 때까지 그러는 자기는 말이야 하도 시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결국은 저도 이제 한잠도 못 자고 한강변에 가서 작품을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아침 일찍 딱 나가는데, 그 바로 왼수 같은 주인공인 그 젊은 안악이 양쪽에 탁 이렇게 짐을 쌀짐을 지고 이제 집을 나서네요. 그러면서 한 걸음 떼면서 신랑 욕하고 한 걸음 떼면서 시부모님 욕하고, 처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네 사람한테 자기가 떠나야 할 사정을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 욕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왜 가야 하는지 당위성을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요 잠깐만 하다가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제 바로 테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만 나오고 나니까 그 뒤에는 그냥 뭐 쓸 것도 없어. 왜냐면은 그 두 사람도 지금은 지지고 싸고 이제 헤어지지만은 처음에는 좋게 만나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서로 원망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헤어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 쓸 게 없잖아. 그 뒤에다 당연히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아줌마 잠깐만 이게 잠깐만 바로 또 최우수 가요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예술가들, 특히 이제 말씀하신 작곡가나 작사가나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서 작업할 때 막 누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막 소리 내고 하면 그걸 못 견디고 막 이러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네. 선생님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그런 거 다 참아내시고 그걸 이렇게 딱 작업으로 나중에 승화시키신 거 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악기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곡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기를 이렇게 가지고 딱 하면은요 코드 하나가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벌써 이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순서적으로 나가는 코드 진행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00곡을 만들어 놔본들 다 100곡이 비슷비슷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곡을 처음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면은 거리를 쏘아다니면서 어차피 이 노래는 사람이 불러서 좋아야 되고 또 부르기가 쉬워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봄이든 여름이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한겨울일지라도 그냥 해가지고 한참 나나봐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혹시 뭐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야밤중에 온 거리를 내 노래 부르면서 쏘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랑 작곡가 요섭인 줄 알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곡으로 또 전환하신 계기가 또 있으셨죠? 네, 90년도에 어느 날 어떤 작품을 하나 주문을 받았는데 딱 쓰려고 그러는데 딱 문자 그대로 하얀 백지 상태, 아무것도 생각도 나지도 않고 뭘 써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안 되는 공황 상태가 딱 한 번 왔어요. 그 순간에 나의 밑바닥이 여기구나. 이제는 더 이상 퍼내려고 해도 퍼낼 샘물이 없구나. 이런 저의 바닥을 딱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 계속해서 작품을 가사를 더 쓴다는 것은 결국은 억지 작품일 거고, 이 억지 작품을 국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것은 고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향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과감하게 앞으로 이호섭은 절대 작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신인 작곡가로 전향을 한다. 이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저보고 이제 영 상태가 진짜 안 좋아졌다고. 아니 작사가로서 그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거를 스스로 내려놓고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작곡가로 신인으로 시작하겠다 그러냐. 그리고 이왕 거기까지 올라갔으면은 자기가 이름 난 작사가니까 작사 이호섭에다가 작곡 이호섭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또 작사는 죽어도 안 한다는 것도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작사가로서 그 올라가 있는 위치를 내가 가지고 가게 된다면 내가 작곡가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프리미엄을 등업기 때문에 아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기득권은 버리겠다.
버리고 출발하겠다. 그 다음 해에 이제 서른도시로부터 다 함께 차차차로 이제 작곡 1호로 발표를 합니다. 뜻을 한번 세우시고 쭉 밀고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남들한테도 뭐 약속 지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부르셔가지고 호수비는 도시에 가서 공부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저를 공부를 시키겠노라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판사를 시키겠다고. 너는 크면은 판사해야 되는 기라 알겠냐? 판사 놀이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판사를 시키겠다는 그 대망을 안고서 마산으로 나올 때까지는 정말 우리 면에서 제가 날렸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와가지고 연탄가스를 한 서너 번 마시고 난 뒤부터 영 상태가 안 좋아져 버렸어요. 저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하모니카 하나를 시장에서 사다 주셨는데 그걸 혼자서 삐리리 불다가 어느 날부터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응. 천재셨군요. 한간에서는 저를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누구나 그런 정도의 감성은 개발만 하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처녀작품으로 만든 노래가 이건 발표가 안 돼가지고 오늘 우리 MBC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하얀 파도만 밀리는 외딴 섬마을 군상들의 속삭임만 썰물에 흐르고 이런 발라드한 그런 노래를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음악을 꿈꾸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자꾸 이제 판사하라 하셨는데 저는 말을 전혀 듣지 않다가 갑자기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빚에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구하려면은 제가 정말 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절실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시험을 봤다는 소문이 저희 집안에 퍼지면서 저희 숙부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합격이 돼도 임용이 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왜요? 그건 네 아버지한테 가서 알아봐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진짜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두 분이세요. 지금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이분이 사실은 큰 집에 제 큰어머니셨는데 구사가 없다 보니까 작은 집의 큰아들로 태어난 저를 양자로 맞이해서 지금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집안 비밀이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어머니는 혼자서 돼가지고 저를 양자로 데려와서 기르고 있었느냐? 그게 바로 6.25 전쟁 때 공산군이 의령군에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완장을 채웠고 그게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해서 양민들이 많이 학살이 이제 됐었는데 아버지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붉은 줄이 쫙 그어져 가지고 공무 담임권 자체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로 있었던 걸 모르고 저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 절망감에 저는 태풍 오빙후가 오던 그날 낙동강 지류에 있는 광여천이라는 큰 강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강물에 몸을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바위에 하나 탁 맞고 난 뒤에 아마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바늘 뭉치를 이렇게 잡고 제 얼굴을 막 이렇게 쑤셔댑니다. 눈을 번쩍 떴더니 의식이 돌아오면서 흑수같이 쏟아지는 그 빗줄기가 탁탁탁탁탁 이런 것이 이제 마치 바늘로 이게 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이제 작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대요. 참 바보 같다.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은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순간부터 제 얼굴에 모든 근심, 걱정 싹 눈 녹은 듯이 없어지면서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 그 이후로
제 얼굴에는 노함이라든지 남들에 대한 서운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대한 그런 어떤 분함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얼굴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오랫동안 라디오 진행도 해오셨잖아요. 네. 제가 서울 와가지고 5년 동안 작품 뭉치를 뭐 이렇게 돌리면서 결국 발표도 되지도 못하고 고생을 한참 할 때 굶고 있는 그 당시에도 제한테 희망이 하나 있었던 것이 내가 이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시험을 쳐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특히 80년도부터 칼라 텔레비전이 방송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프로 야구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소일거리가 유일하게 그 프로 야구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스포츠 중계 방송을 하는 캐스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 한국의 공격되겠습니다. 하프레임 넘고 있는 우리 한국이다. 툭툭 치고 있는 우리 한국이다. 엉덩이에서 레슨 트레이닝 했습니다. 이태호 트레이닝 슛!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쳐요. 야, 넌 뭐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박일준 씨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 송철이라는 분이 이 중계방송 연습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그때 스탠드업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대거든요. 너 스탠드업 MC 한번 안 해볼래? 안 해볼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배를 굶고 있는 마당인데. 아이고 당연히 뭐 있으면 하지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의상이 있길 해, 뭐 구두가 있길 해요. 그래서 그때 서른도시하고 마침 그때 우리가 오면 가면서 원점이라는 노래를 만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서른도시한테 의상을 좀 하나만 좀 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안 입는 의상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그 의상은 이제 맞는데 문제는 제가 발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빼꾸들을 주긴 줬는데 멋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발이 앞에 발가락이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제 들어갔어요. 9시 딱 되니까 갑자기 불을 쫙 암전을 시키더니 앞에서 스포트라이트가 하나 쫙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이 빨리 해. 그럼 뭘 해요? 빨리 해, 이 녀석아.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요. 그 순간에 그래. 여기서 내가 이걸 언제 못 하고 나가면 나는 영원히 이제는 굶는다. 죽기 살기를 하자. 입 한마디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오늘도 저희 걸작 스탠드업을 찾아주신 기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약주 드시던 분이 무슨 갑자기 중계방송에 나오니까 이 뭐야. 보니까 MC라는 사람이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날부터 이 집 난리가 났어요. 30분 이상 기다리지 않으면 못 들어온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된 것도 또 팔자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 한국계 공격되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멈춰요. 이제는 내가 미워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 가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초등학교 6학년 저를 참 많이 매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놈아 고개를 똑바로 세워라. 고개가 삐뚤어지면은 네가 보는 모든 세상이 삐뚤어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매를 때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고개를 바로 세우고 있는데 왜 매를 자꾸 때리실까? 너무나 선생님이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나중에 졸업 앨범을 보니까 제 고개가 이렇게 넘어가 있었던 사실을 그때서야 발견했고 선생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늘 고개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보라 하는 그 말씀 덕분에 저는 더 높고 멀리 볼 수 있는 고개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쉬운 것은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셔서 지금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